일본 여행 금지! 2025년 11월, 도쿄 나리타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령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일본 관광산업은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 여행사 직원의 절박한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강경 발언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일본의 전략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고, 오히려 일본 스스로가 고립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인천공항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한국은 어떻게 기회를 잡았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쿄에서 20년간 동아시아 외교와 경제를 연구해온 나미코입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삼각관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2025년 10월 초, 도쿄의 총리 관저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총리 주최 외교안보 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저 회의실로 들어서며 일본 고위 관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할 때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국에게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며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날만큼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료가 발언했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미국, 호주와의 안보 동맹을 강화했고 방위비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일본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위성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남서제도 방어태세도 완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낙관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총리 관저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총리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만을 둘러싼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중국 언론 기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그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아닙니까? 총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강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며 저는 동료 연구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일본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 로폰기의 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일본 정부의 강경 노선을 지지했습니다. 한 전직 외교관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이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최적의 시기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 보복이나 민간 교류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전직 외교관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도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도쿄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편의점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란 표면 아래에서 훨씬 복잡하게 움직인다는 것을요.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자신감이 과연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중국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 총리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 동료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베이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만간 뭔가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타워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점이 일본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일본의 당당한 외교를 칭찬했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중국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2025년 10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 출근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긴급 성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곧바로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베이징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대사를 호출했습니다. 항해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연구소 회의실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오후 2시, 중국 정부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여행 자제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보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 시내 한중화요리집에서 중국인 사업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도쿄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주요 여행 예약 플랫폼들이 일본 여행 상품을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예약 취소가 3,0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일단 버텨봐야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희 같은 중소여행사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이 항공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노선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조치는 항공사들이 부담 없이 일본 노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네다 공항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간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곧바로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간 교류 차단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청 장관이 급히 발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4분기 관광 수입이 최소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 면세점, 교통업계가 모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총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국과 대화 채널은 열려 있습니까? 외무성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이징은 현재 우리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일본 정부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경 노선을 철회하자니 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밀고 나가자니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 대사관은 도쿄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일본 내치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자를 전달받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일 중국인들에게 일본이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와세다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한 중국인 여학생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전학 가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하십니다. 일본과 중국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단순히 정부 차원의 성명이나 경제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민간 차원, 개인 차원에서까지 일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하고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중국 소셜미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했다. 일본 제품 불매 동참. 일본 유학 포기 같은 게시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만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신 있게 던진 한마디가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불러왔고 이제 그 파장이 일본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저는 아침 일찍 신주쿠역 근처 호텔 로비에서 일본 관광업계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5일간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율이 62%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협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대형 여행사들이 일본 상품을 아예 판매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국제선 청사가 한산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손님 없는 매장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중국어 안내 데스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10년간 일해온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매출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거의 안 오세요. 회사에서는 벌써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중국 대사관에서 발송한 새로운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일 중국 국민 여러분, 최근 정세 변화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긴급 상황 시 즉시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사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일본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의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 민용항공국의 추가 발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항공사들에게 일본 노선 간편 시 발생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항공업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일본 노선을 줄이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 주요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대폭 간편할 예정입니다. 저는 즉시 하네다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황급히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향후 2주간 취소된 중국 노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노선이 30% 이상 간편되었고 지방 도시 노선은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 운영 자체가 흔들립니다. 공항 관계자는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노선 수익이 우리 전체 국제선 수익의 40%를 차지하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직원 구조 조정까지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동료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교류회관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회 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대학교로 편입 문의하는 학생들 명단입니다. 지난 3일간 120명이 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경악했습니다. 도쿄대학 중국인 유학생이 총 800명 정도인데 그중 15%가 벌써 이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떠나려고 합니까? 유학생회 회장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을 위험하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계속 일본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대사관에서 귀국 지원까지 언급하니까 더 동요하는 거죠.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중국인 유학생 몇 명과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석사과정 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불안합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왜 아직도 일본에 있냐고 물어봐요. 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또 다른 학생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 사람들의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이 더 안전하고, 더 발전했고, 더 친절하다는 내용들이죠. 이런 걸 보면 저도 흔들려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공, 교육, 민간 교류 전반에 걸쳐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심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공지, 소셜미디어의 여론, 항공사의 간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섭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민간 교류, 경제 협력, 문화 교류의 영역에서 균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국의 반격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고, 일본은 그 파도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신했던 민간 영역의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중국어 안내 방송이 들렸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활기차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옛 동료를 만나기 위해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일본 상황이 심각하다던데 직접 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민간 교류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보고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자료입니다. 최근 2주간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이탈한 수요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잃은 것을 한국이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중국과의 민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비자 간소화, 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 콘텐츠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기반을 다져왔죠.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는 순간 그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명동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장품 매장, 면세점, 음식점 어디를 가도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매출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원래 일본 갈 계획이었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직원들 보너스도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시장 담당 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고 중국 주요 도시와 직항 노선을 50% 늘렸으며 중국어 가는 관광 가이드를 2,000명 이상 양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도 방문했습니다. 동북아 담당 국장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이 강경 노선으로 중국을 자극할 때 우리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한국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일본 콘텐츠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 콘텐츠가 채우고 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지난달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본 문화 대신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고려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제처장과의 면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처장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중국인 유학생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편입 문의가 급증했어요.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주간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 대학 편입 및 입학 문의가 300% 증가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그 수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자 국제처장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어 지원 시스템, 생활 적응 프로그램, 장학금 제도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 대학들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한국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정면 충돌하며 균열을 만들어낼 때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관광 인프라, 교육 시스템, 외교적 유연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강경함이 아니라 유연함이, 대결이 아니라 포용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중국과의 다리를 끊을 때 우리는 그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의 활기찬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한국 기념품을 가방에 담고 다음 방문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일본에서 보았던 텅 빈 공항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자산을 적절한 시점에 활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의 위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상공에 들어서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화려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빛 아래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저는 도쿄 긴자 거리를 걸으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평소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명품 매장들이 한산했습니다. 한 백화점 직원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40% 떨어졌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안 오니까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일본 관광청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관광청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심각한 수치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지역 온천 관광지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70%였습니다. 지난 2주간 예약이 거의 제로입니다. 호텔들이 줄줄이 직원 해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간사이 지역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거리는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약국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이 거리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들이 사라지니까 우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버티고 나면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교토의 한 유명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사찰 관계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장료 수입이 사찰 운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중국인 방문객이 거의 없어졌어요. 사찰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외무성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우리가 접촉을 시도해도 중국 측은 일본이 먼저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강경파 정치인들은 중국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관광, 무역, 투자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오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자민당 소속 강경파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견장에 서서 그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본항공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노선 담당 임원은 암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노선 수익이 우리 국제선 전체 수익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주간 탑승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미 일부 노선은 운항을 중단했고 추가 감편을 검토 중입니다. 직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중국 노선 전담 승무원들은 이미 배치 전환을 요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국제교육센터장과의 면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최신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중국인 유학생 3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50명 이상이 다른 나라 대학으로의 편입을 문의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대학을 희망하고 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제가 묻자 센터장은 자료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생활 지원, 취업 연계 등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류 영향으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 중국인 유학생회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매일 전화하십니다. 일본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세요. 중국 정부가 일본을 위험하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죠. 친구 중 몇 명은 이미 한국으로 전학 갔어요. 저녁에 저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예전처럼 중국어가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음식점 주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80% 줄었어요. 이 가게를 20년 운영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일본과 중국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최근 2주간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관광 수입 감소, 항공 노선 축소, 유학생 이탈, 민간 교류 단절,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신했던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자고 주장했고, 경제계는 실용적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이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30년간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베이징의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공항 곳곳에 중국어 안내 표지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관광공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사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최신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1월 첫째 주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튼 관광객이 급증했어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묻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한국을 경험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85%에 달합니다. 한류 콘텐츠, 쇼핑 인프라, 친절한 서비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한국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명동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완전히 넘쳐났습니다. 화장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식당마다 대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면세점 지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일본 갈 계획이었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장은 하루 매출이 3주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객실 예약률이 95%를 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고객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1월과 12월 객실이 거의 다 찼습니다. 이런 성수기는 처음입니다. 그는 예약 시스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온 예약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관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차관은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묻자 차관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교육,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중국은 한국을 일본의 대안으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처를 방문했습니다. 국제처장은 흥분된 표정으로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편입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80명이 넘는 학생이 입학 및 편입 상담을 요청했어요. 우리 대학뿐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 대학들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자 국제처장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어 지원 시스템을 확대했고 중국인 유학생 전담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기숙사도 증축을 검토 중이에요. 한국 대학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패션을 쇼핑하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 여대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원래 일본 갈 계획이었는데 취소하고 한국 왔어요. 와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K-팝 콘서트도 보고 드라마 촬영지도 가고 정말 즐거워요. 저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관은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일본이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충돌할 때 우리는 문화로 중국 시장을 사로잡고 있어요. 장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지난달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K-팝 앨범의 중국 판매량은 120% 증가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대형 기획사를 방문했습니다. 해외 사업 담당 임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아이돌과 배우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싶어 해요. 출연료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의 한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전학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한국이 더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중국인 학생 입학 문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관광정책과 과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 체험 투어, 전통문화 체험, 최신 쇼핑 명소 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일본이 잃은 관광객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패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밤늦게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2주 전 같은 장소에서 봤던 광경보다 더 밝고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도쿄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니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잃은 모든 것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대화를 못하고 있고 경제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부상이 단순한 기회 포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문화 콘텐츠, 관광 인프라, 교육 시스템, 유연한 외교를 지금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경함으로 다리를 끊을 때 한국은 유연함으로 더 많은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앞으로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저는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리웨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3주 전까지 도쿄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연세대학교로 편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리웨이는 2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랐고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쿄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2023년 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쿄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도 좋았고 일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주말마다 도쿄 곳곳을 여행하며 일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일본 생활이 정말 좋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고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학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리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과의 대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0월 20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이야,
일본 상황이 안 좋다는데 괜찮니? 중국 정부에서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 했어. 네가 걱정된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도쿄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리웨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제일 중국인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치안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일본이 위험한 건가? 제가 지금까지 알던 일본이 변한 건가? 저는 리웨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중국인 유학생회에서는 매일 긴급 회의가 열렸고 학생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리웨이는 10월 25일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어요. 나는 다음 학기에 한국 대학으로 편입할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는 도쿄대학에서 3년을 공부한 사람이었거든요. 리웨이의 부모님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웨이야,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과 중국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구나. 한국으로 전학 가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쿄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리웨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국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면 사람들이 쳐다봤고, 지하철에서 중국어 책을 읽으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리웨이는 10월 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건가? 일본이 저에게 여전히 꿈의 나라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일본은 이미 변했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리웨이는 한국 대학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K-팝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고 중국인 유학생 지원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11월 2일, 리웨이는 연세대학교에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장학금 지원도 제한받았습니다. 리웨이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일본인 친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친한 일본인 친구 타카하시가 물었습니다. 리웨이, 정말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하시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 같은 좋은 친구를 잃게 되다니.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1월 7일, 리웨이는 도쿄를 떠났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 친구들과의 추억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죠. 그 광경이 지금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리웨이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중국어 안내가 곳곳에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리웨이는 연세대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처에서 중국인 학생 전담 상담사가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기숙사 배정, 수강 신청, 생활 적응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해야 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리웨이는 이제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중국인이라고 불편한 시선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K-팝, 드라마, 음식, 모든 것이 재미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리웨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했습니다. 도쿄대학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를 환영했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일본은 제게 떠나라고 했지만 한국은 머물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리웨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잃어가는 것과 한국이 얻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리웨이 같은 학생들이 수백, 수천 명 더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는 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이 회사의 중국 사업 본부장 김민준 상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 시장을 개척해온 인물로 최근 상황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한국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대형 모니터에 중국 시장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서요.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십니까? 제가 묻자 김 상무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한류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현지 유통망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딱딱한 기업 이미지를 고수할 때 우리는 유연하게 중국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김 상무는 최근 성공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지난주 상하이에서 우리 화장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K-팝 스타가 참석한다는 소식에 3,000명이 넘는 중국 팬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예상치의 5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제품과 문화를 결합한 소프트 파워죠. 저는 김 상무와 함께 중국 시장 전략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마케팅팀, 유통팀, 브랜드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잃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연간 20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회의 후 저는 김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회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번 한국 제품을 경험한 중국 소비자들은 다시 일본 제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한류라는 강력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 외교부의 중국 담당 국장을 만났습니다. 박준영 국장은 차분하지만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강경함이 때로는 자충수가 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은 최근 한중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문화, 교육, 관광,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중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박 국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외교부에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운다는 우려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일본 자민당 강경파의 핵심 인물인 사토 의원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토 의원은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주도했고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토 의원 사무실은 국회의 사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일본이 중국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관광, 무역, 교육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토 의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원칙을 지킨 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고 그때 일본의 입장이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현실 인식의 부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서 일본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토 의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 이익일 뿐입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한국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토 의원의 사무실을 나서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계가 비명을 지르고 관광업계가 무너지고 유학생들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그는 원칙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재계 인사와의 비공식 만남에 참석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실을 모릅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올 겁니다. 또 다른 재계 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빠르고 유연합니다. 그들은 한류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싸우는 동안 한국은 문화와 경제로 중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도쿄대학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였습니다. 한 원로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강경 노선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중국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지난 한 달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김민준 상무와 박준영 국장 같은 조력자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연하고 빠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사토 의원과 강경파 정치인들은 원칙과 자존심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력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의 갈등 인물들은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대비는 앞으로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서울의 김민준 상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베이징에서 대규모 한국 상품 박람회를 엽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일본 기업들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완전히 차지할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력자와 갈등 인물의 대비 속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자신감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몰락으로 끝나고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펼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간 제가 목격한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웨이의 특별한 선택과 한국의 부상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강경함이 아닌 유연함으로, 대결이 아닌 포용으로 기회를 잡은 한국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성장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변화를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긍심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세계 속에서 당당히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응원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